연준이 얘가 올라가는 걸 은근히 조장했다는 거죠. 그게 시장의 다른 팩트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4%대 나올 수 있다. 연준이 결코 쉽게 정책을 써줄 것 같지 않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잖아요. 네. 앞으로 이 금리 지금 17%대까지 올라온 1.7%까지 네. 올라온 이 금리가 추가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2% 넘어서 막 계속 갈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연준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쪽에서 해석해 보면 연준이 몸달아서 대책을 나올 때까지 흔들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채권 쪽에도 사실 그 투자라는 거는 어떤 배팅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 상승에다 배팅한 양이 얼마고 반대로 지금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그 배팅이 얼마냐가 이제 금리 선물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올라간다는 거에 그쪽은 연준이 버티다 이제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올라갈수록 그 채권을 살려고 할 거고 이제 연준이 발표를 하면 아마 채권에서 수익이 확 날 테니까요. 반대는 계속해서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 걸 하는 쪽이라면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다가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배팅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금리 상승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거를 따져보는 게 더 저희가 판단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금리가 1.74, 1.72에 갔을 때 그 1.72라는 그 10년물 금리 안에는 어떤 요인이 도대체 반영이 돼서 1.72, 74를 나타냈느냐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요즘 최근에 많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될 때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합이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금리가 1.74에 갔지만 저기서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라는 걸 빼고 나면 사실 실질금리는 아직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보다 조금만 더 쪼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1.7이나 1.74를 구성하는 그 요인들을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저게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DKW 모델이라는 모델 이름도 써놨어요. 네.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DKW 모델이라고 돼 있어서 이 DKW 모델은 뭐냐면 연준의 연구위원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제 연구해서 논문을 내는 사람들인데 제가 저걸 왜 써놨냐면 저 DK 저게 그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김동희 씨인가 그래요. 어쨌든 정확히는 이건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리더가 돼서 3명이 연구 모델이에요. 근데 저거는 이제 제가 표를 넣어놓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년물 장기금리는 한 3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기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조절하는 지금 정책금리 이거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 실질금리라고 알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서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BEI 지수에서 나타나죠. 이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를 지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질 기간 프리미엄에서 텀 프리미엄이라고 불리고요. 얘는 뭘 나타내냐면 향후에 금리 관련된 위험, 변동성.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다 투자할 때 변동성이 높으면 금리를 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텀 프리미엄은 어떤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다. 그럼 이 3가지를 전부 몇 프로 상승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사실 이 3개가 다 올랐던 거예요.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네. BEI라는 거고요. 제가 왜 이걸 주목하고 싶으냐면 연준이 얘가 올라가는 걸 은근히 조장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BEI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TIPS라 그래서 물가채 금리가 내려가고 이 물가채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BEI를 올려놓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과거에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 제가 보지 못했던 연준이 TIPS를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사요. 물가채를 저희가 아는 연준이 채권을 사주는 것 중에 물가채를 사는 건 좀 독특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양이 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사고 연준의 창고에 TIPS가 상당히 쌓여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왕적 완화를 했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나 돈을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살아나는 게 제일 연준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왜 그렇게도 살리려고 했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난리인데 왜 그렇게도 살리려고 했냐면 사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특별히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인플레이션은 소득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는 살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준은 언제나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릴 때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살려내서 소비가 살아나는 게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과거의 금융위기 때 그렇게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2%를 회복을 못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다시 경기를 살려낸다는 의미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BI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올려놓는 걸로 상당 부분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의식을 해결한 것 같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랜 경제 역사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은 실패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찍어내면서도 실패했죠. 그렇죠. 도저히 못했다라고 하는데 케인즈란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애니멀 스피릿이다. 야성적인 거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공감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연준도 절절 매는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TRPS 매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는 소득이 보존된 것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인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연준이 자기네가 굳이 만들어낸 거를 또 강제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는 면이 현재로서는 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실질적인 어떤 걱정해야 되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채권금리, 예. 금리의 어떤 지표하고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구성하는 항목 자체가 네. 조금 좀 변화가 있다,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일부러 만들어낸 수치가 저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뭐 1.7 이런 식으로 그 금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연준의 의도이기 때문에 연준이 그걸 다시 내릴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바로 현재로서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 세 개의 팩트를 살펴본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예상하는데, 저 세 개 중에 뭐 어느 건 올라가고 어느 건 내려가고를 예측해 보면 어느 정도, 특별히 뭐 지금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것 중에 어느 쪽이 만약에 크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렇고요. 지금 뒷부분에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금리는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게 뭐 폭으로 크다는 게 아니라 금리 올라갈 팩트가 상당히 아직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조절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저 팩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저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반영되고 뚜렷하게 반영되는 부분들은 텀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그 국채 수급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재정 정책을 이렇게까지 쓰고 있고 앞으로도 써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수급은 당연히 공급은 아주 절대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렇죠. 수요가 얼만큼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수급이 좋으냐 나쁘냐인데,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국채 수급이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참고하실 거는 이번 3월까지 국채 수급에는 글로벌에서 미국 국채를 사는 두 개의 메이저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죠. 그렇죠. 근데 일본의 연기금들이 보험회사나 이런 쪽들이 이번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면 3월 말 결산이라서 국채 입찰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빼고 나온 입찰률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의외로 좀 늘었다고 이번에.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보다는 쇼크도 안 왔고 그랬던 거라서 뭐 이 수급이 지금 현재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도 향후에 그런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아직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건 시장은 더 뭐 1.7%에서도 발작을 지금 네. 뭐 충격을 받았으니까 네네네. 뭐 그게 1.8, 1.9 갈수록 뭐 충격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나눠본 이유는 이게 얼만큼 더 갈 수 있느냐를 따져보고, 그게 시장의 다른 팩트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냐. 근데 시장은 단순하게 연준이 조절해주면 가장 심플하게 조절되니까 그 팩트를 기다렸는데, 그
그건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금리가 내려오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팩트가 있느냐를 봐야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금리 요인들 중에 제가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요인은 지금 말씀 나눈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기저효과란 얘기입니다. 작년도 2분기에 그러니까 가장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디플레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의 최대 어떤 정점이었으니까요. 이때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이번 올해 2분기의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높게 나온다. 기저효과라서 작년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4%대 나올 수 있다. 이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금리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운데 있던 인플레이션 기대물가 지수, 얘는 앞으로 올라갈 폭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7이 아니라 1.8도 볼 수 있는 이 세 개 부분 중에 하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수급에 관련돼서는 혹시 일본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팩트에 의해서 수급이 잘 조절이 된다면 턴 프리미엄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낮아질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운데 기대 물가 지수는 적어도 한 분기 동안에는 셀 수밖에 없다. 아까 보니까 전체 비중이 30% 정도 차지했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걸로 하면은 기대 30% 정도. 네, 30% 정도. 네네네. 그다음에 턴 프리미엄과 실질 기간 프리미엄 저게 이제 44% 정도, 45% 네, 정도 가장 차지하는데 많이 나타났던 거죠. 뭐 일본과 중국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저거는 더 낮아질 수 있는 네, 거고. 저거는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금리가 더 상승한다고 생각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고용이나 소득이 지금 정도가 아니라 GDP 상승률 6.5를 예상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 강하게.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어떤 그 금리에 고용은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고용이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은 2, 3년 걸린다. 옐런은 당장 올해 내년도라도 완전 고용 갈 수 있다. 이게 서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냐에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팩트가 뭐냐면 미국은 서비스업 지수의 나라, 서비스업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 위기가 셧다운 위기였다는 게 중요하죠. 서비스업, 레스토랑이나 이런 호텔, 레저 이런 쪽들이 다 섰었는데 이제 만약에 백신에 의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고용은 그 부분만큼은 서프라이즈 아니겠냐. 레스토랑마다 사람이 넘치고 보시면 지금 뭐 여행 예약률 같은 것들이 대단하거든요. 뭐 이런 아까 항공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미국의 월간 고용이나 이런 신규 고용 부분에서 이 서비스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고 백신이 살려놓는 건 결국 그쪽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고용은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 그런 거라면 금리는 아마도 업사이드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의 참여자, 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거 그러면 이제 갈수록 충격을 받으면서 네. 뭐 자산 시장에 그 뭐 폭락이 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고용에 대한 얘기인데 옐런이란 사람은 그 노동경제학자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정책적인 어떤 그 수혜를 입는 투자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재무장관이 옐런이기 때문에 옐런은 노동경제학자라서 고용은 정말 꽂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도 좀 그쪽 사이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 향후에 1년, 2년 미국의 정책 중에 고용을 어떤 K-쉐이프를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은 아마 강력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도 금리를 빨리 안 올릴 거라는 거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더 진행될 거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옐런이 중앙은행장일 때 이 사람이 원래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에 그런 신봉자였었어요. 필립스 곡선이 뭐냐면 이게 오래된 이론인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면 고용이 좋아지면 네. 물가는 오른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옐런이 연준 의장일 때 완전 고용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완전 고용 3.4%까지 떨어졌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 이번에 완전히 이제 지금 연준은 우리는 필립스 곡선에 의한 정책 안 쓰겠다. 이건 과거의 이론이다라고 한 거라서 아까 그러니까 어제 제롬 파월이 선제적으로 안 하겠단 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뭐 2.2%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나 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옐런 같은 경우는 그렇게 2.2 뭐 이렇게 나오면 바로 해야 된다는 쪽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이 지난번 연준 그 멤버들이 경험한 금융위기 경험한 걸로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실업률이 낮아지고 좋아지는데도 완전 고용이 되는데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요즘은 테크에 의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얘기 나왔지만 이 당시는 저들에겐 참 난감한 일이었고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연준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어느 정도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밖에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텐트럼이 오는 거냐. 왜냐하면 연준이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쓸 건 아니니까. 저희가 앞에서 나눈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 결코 쉽게 정책을 써줄 것 같지 않다는 얘기고 저는 그럴 상황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 그러면 연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한 3-4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 상승 요인은 아직 좀 남아있고 그럴 경우 금리는 시중에서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쇼크 발작이냐라는 건데 저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적 장세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행선지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그 연준 FOMC 회의 이후에 그걸 해석하면서 이제 폭락이 된 것처럼 네,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네, 네.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 장세로 충격을 딛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요인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가 네네.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텐트럼은 저희가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건 2번 정도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2013년도 버냉키 텐트럼,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그때인데요. 버냉키가 그냥 테이퍼링을 선언만 했는데도 시장 좀 위에 보시면은 그 시장은 이미 앞서서 금리는 언제 올렸냐면 2015년 말에 처음 올렸는데 2013년도 중반부터 이미 시장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지금처럼 채권 금리 10년물 뭐 이런 게 올라간 거죠. 네,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금리 인상을 시장은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럼 사태가 와버린 거죠. 이것도 똑같이 연준이 빨리 올릴 거다라는 그런 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텐트럼이 왔던 때와 아닌 때를 비교해서 그러면 텐트럼이 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텐트럼은 위험이기 때문에 이 위험은 위험 지표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채권 위험, 금리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 지표 중에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하이힐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 그래서 만약에 하이힐드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스프레드가 지금처럼 높아집니다. 이게 네. 코로나 때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높아지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좀 내려와 있습니다. 네, 내려가고 있는 추세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들으셨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빅스 지수를 이런 날은 꼭 체크를 하는데 오늘 오르긴 올랐지만 빅스 지수가 지나간 한 달 동안 사실 아래역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위험 지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 금리 관련된 쇼크가 오면 텐트럼이 오면 희한하게 신흥국이 더 많이 흔들립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중국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부채 때문이거든요. 지금 글로벌이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금융위기 때보다 전체 GDP 대비 부채가 늘어나 있습니다. 한 20-30% 정도 늘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금리 상승 쇼크에 더 취약합니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신흥국도 한 부채가 많으니까. 네, 신흥국 부채도 한 30% 이상 더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시지 마셔야 돼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흥국이나 글로벌이 부채에 의한 텐트럼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금리 상승이 압박을 느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더 취약한 상태이긴 하다. 금융위 때보다도 더 부채율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라는 거고 지금 현재 그걸 진단해 보면 이머징 마켓 주가 지수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보면 실제로 이 신흥국은 어떤 쪽들이 가장 대표적이냐면 원자재 신흥국.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레질 5
이게 뭐냐면 그 2016년도에 이 금리 쇼크가 왔을 때 빨리 어려워진 나라 5개. 아, 그 5개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원자재였었어요. 원자재 신흥국들. 뭐 브라질 같은 데들 말하는 거죠. 예, 대표적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텐트럼을 계산해 볼 때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자재 쪽이 좋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자재 신흥국도 또 상태가 괜찮은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어떤 텐트럼의 상태는 좀 아니다라는 거고, 이 펀드 플로우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 하이힐드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의 하이힐드, 그 다음에 뭐 롱텀 하이힐드 이런 것들 쪽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흥국, 좀 전에 말씀드린 에쿼티 펀드 플로우라고 해서 신흥국에서 돈이 빠지느냐라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있지 않다. 왜냐면 꼭 아시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중간쯤에 이런 얘기 갑자기 돼서 죄송한데,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한 발짝은 조금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사태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관전 포인트라는 걸 항상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좋아지는 건 굉장히 좋지만 초기 국면에 미국만 좋아졌을 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중국도 흔들리고 신흥국도 흔들렸다. 이걸 좀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였을 때도 초반에 미국이 독보적으로 좋아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어버려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프레지5 같은 사태가 생기니,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신흥국을 대놓고 강하게 투자할 수는 없고 금리의 상승과 이거에 대응하는 글로벌의 모습을 좀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2016년도 1년 동안 어떤 스트레스 구간을 보내고 나서 2017년도에는 신흥국이 먼저 좋아져요. 그래서 2016년 사실 하반기에 브라질 그 수익률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지금도 올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신흥국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금리에 의해서 시장을 나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첫 번째 하이힐드와 신흥국이 반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 강세가 나타날 부분은 뚜렷할 거고. 근데 지금 달러는 사실 강세 국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나간 한두 달에 비해서는 강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에쿼티 펀드 플로우는 나쁘지 않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달러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강세 요인도 과거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흥국 환율들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현재는 이 금리가 텐트럼에 빠질 만한 그런 환경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금리 상승이 경기 개선을 기대하는 금리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 주가와 금리를 같이 보면 상당히 좀 변별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2013년도에 그 테이퍼 텐트럼이 있을 때 보시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주는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는 금리 상승은 은행주가 내려가요. 지금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주가.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걸 아시겠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이 아니다. 그렇죠. 18년에서 19년도에도 금리는 올라가는데 은행주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18년 내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나스닥 빠진다 이런 거에 심리적인 불안감은 높지만, 펀더먼털 관련된 이런 위험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시그널들은 나쁘진 않은, 그래서 그 성격을 경기 개선을 기대하는 금리 상승 쪽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리가 오르고 있다, 더 오르니까 더 충격받아서 더 이제 주식시장이 흔들릴 것이다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나빠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시장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를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실적 장세, 그러니까 그 우리 투자로 보면 여름 네.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네네. 또 그러니까 지속적인 또 상승에 네. 금리 과도기 같은 그런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네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행오버도 그런 의미로, 아직 술이 덜 깼지만
사실은 깨고 보면 예, 상황은 그렇게 막 그런 어떤 걱정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걱정이라는 건 이제 결국 우리 반복하지만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 이렇게 나쁜 게 네. 아니다. 나쁜 것 때문에 나쁜 오르는 게 성격의 아니니까. 상승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려면 저희가 지표가 먼저 나와주면 이제 사실 확인을 하고 시장에 투자하면 되는데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항상 지표는 후행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있는데 하드 데이터는 명실공히 못 박아서 알려주는 건데 하드 데이터가 항상 뒤에 나온다. 소프트 데이터는 그럼 뭐냐? 이거는 거의 심리 지표 같은 것들인데 이쪽이 먼저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나타내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명실공히 하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국면으로 어떤 사람들은 확신으로 투자의 국면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장세를 확신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투자의 기회를 삼을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시면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그 두렵게 이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정확하게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뭐 어떤 식으로인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나오겠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